예, 안녕하세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 방향 패널에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세션은 글로벌 혁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차얼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BS 경인TV 이 5개 단체가 주최하는 패널입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나 동북아 정세의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서 두 분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진표 이사장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서 24년까지 국회의장을 역임을 하셨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또 재경부 차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글로벌혁신연구원을 창립하셔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님 기조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진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팡밍 차얼학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영관 이사장님,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좌증거 북경대 교수님, 전재성 서울대 교수님, 최창호 박사님, 조구래 세정연구소 연구위원님, 장충희 차얼학회 서울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기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어 금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마련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경색되었던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외교, 안보,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다 내실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곧이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는 도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북한과 함께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시진핑 주석께서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다층적 외교가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룰 연해주와 두만강 유역의 인프라 개발이 이제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지정학적 구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 동북아 영내 국가 간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찾아 나서는 일이야말로 한미일, 북중로 등의 소위 안보 진영 간 대결적 담론이 고착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듯이 갈등과 대립이 깊어질수록 그 갈등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웃 국가들 간의 실질적 협력, 이것이야말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가지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에 기댄 정부의 외교만으로는 복잡해지는 국제 질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외교의 공백을 의회가 앞장서서 메워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직접 초청해서 국회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중 양국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경제와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와 같은 더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넓혀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더 절감했습니다. 정치적 신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협력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중로 공동개발, 그리고 GTI, 즉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의 발전 방향은 바로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는 지리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인프라와 물류 그리고 경제 협력이 진전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하올 학회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학자들과 한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것 그 자체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에 풀기 어려운 의제일수록 오히려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먼저 마주 앉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그런 길을 열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글로벌혁신연구원과 차하올 학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중국 측 한팡밍 차하올 학회 회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한팡밍 회장님께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전문가이시고 2009년도에 차하올 학회 창립자 겸 회장으로 일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 정치협상회의 의사위원회 부주임을 맡으셔서 일하셨고 2018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수교 훈장 흥인장을 수여 받으셨습니다. 그럼 기조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尊敬的金振彪前议长、殷永宽前外长，尊敬的中国驻济州总领事程建军，各位朋友、各位同事，大家下午好，潘卡斯密达。非常高兴来到济州岛，与大家共同探讨实现东北亚和平与繁荣的国际合作方向这一重要议题。当前，世界经济正经历深刻变革，地缘政治冲突持续，全球经济复苏乏力，保护主义和单边主义有所抬头，国际秩序面临重构。越来越多的人感受到，不确定性正在成为影响世界发展的突出挑战。东北亚正处于这一变局的交汇点，这里汇聚着世界主要经济体，也汇集着复杂的安全挑战和战略竞争。如何在不确定时代为东北亚注入确定性，不仅关乎本地区的和平与繁荣，
也关系世界的稳定和发展。当前东北亚面临的不确定性主要来自3个方面。首先，国际秩序进入调整重塑阶段，旧秩序逐渐松动，新秩序尚未形成，国际规则体系面临新的挑战。其次，大国竞争加剧，对地区稳定产生深刻影响。竞争是国际关系的常态，但如果缺乏有效管理，就可能导致误判和对抗，增加地区风险。第三，本地区长期存在经济高度融合、安全相对分裂的结构性矛盾。东北亚拥有世界上最紧密的产业链和供应链体系，且缺乏成熟的地区安全合作机制，这使一些局部问题容易被放大。然而，面对不确定性，我们更应看到东北亚的优势和希望。我们东北亚拥有全球最具活力的经济体系之一，中国、韩国、日本的经济总量占全球经济重要比重，是世界经济增长的重要动力源。区域国家之间已经形成深度利益融合格局，产业链相互依存，市场紧密相连，合作创造财富，对抗增加成本，开放带来机遇，封闭削弱活力。这是东北亚最重要的确定性来源。同时，东北亚国家都深知和平与发展的珍贵，无论历史、文化和制度如何不同，我们各国人民追求发展，改善民生、维护和平的愿望是一致的。稳定符合地区各国的共同利益，也符合国际社会的共同期待。作为东北亚的重要国家，中国始终坚持走和平发展道路，始终是地区和平发展的建设者、合作共赢的推动者和区域稳定的维护者。中国愿与地区各国一道，坚持对话而非对抗，坚持开放而非封闭，坚持合作而非零和博弈，共同为地区发展创造更加稳定的环境。在这一过程中，中韩关系具有特殊意义。中国和韩国是搬不走的邻居，也是密切合作的重要合作伙伴。建交30多年来，两国关系取得长足发展，经贸合作成果丰硕，人文交流深入广泛，为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当前国际形势越是复杂，中韩双方越应加强沟通，增进互信，深化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与稳定。展望未来，我认为东北亚应重点做好4件事：一是坚持对话协商，增进战略互信；二是坚持开放合作，维护产业链、供应链的稳定；三是坚持共同安全理念，妥善管控分歧和风险；四是加强青年、智库和人文交流，夯实地区合作的社会基础。各位朋友、各位同事，当今世界最缺乏的资源不是资本，不是技术，而是确定性。东北亚既是全球不确定性的重要交汇点，也完全有可能成为全球确定性的重要来源。面对变局，我们需要的不是新的阵营对立，而是新的合作共识；不是零和博弈的思维，而是共同安全、共同发展、共同繁荣的智慧。我相信，只要地区各国
坚持开放包容，坚持对话合作，坚持互利共赢，东北亚一定能够成为维护世界和平与发展的稳定力量。今天这个论坛就是一个重要的对话交流的平台。我衷心希望各位学者和专家能够碰撞出真知灼见，共同为东北亚的和平与繁荣贡献智慧。谢谢大家。 네, 김진표 이사장님과 한팡밍 회장님께서 동북아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좀 더 활발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와 이 발제자 분들은 모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세 분 발제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조굴의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원님이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외교부 기조실장을 거치시고 북미국장, 주 티니지 대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 국제협력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과 이 북한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서 깊은 연구들을 쭉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칭고 베이징 대학교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정치학자이시고 미중 관계 전문가이십니다.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학장을 역임하셨었고 중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분 토론자 분을 모셨는데요.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시고 동아시아 연구원 이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중희 차헐학회 연세 차헐센터 소장님을 토론자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 차헐학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담당하시는 대표적인 연구자이십니다.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간은 저희가 10분씩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여기 오신 청중 분들과 Q&A 시간도 좀 늘릴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조굴의 객원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굴의 연구위원입니다. 여기 PPT가 저쪽에 가서 여기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저의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영향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 또 러시아와 북한, 이런 그 동북아 주요, 또 러시아와 한국, 러시아와 일본, 이런 동북아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밀착돼 있다.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는 인프라 협력과 교역 투자 분야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협력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의 큰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또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겠죠. 전쟁을 뭐 forever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갑자기 혹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극동 연해주가 갖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극동 연해주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그리고 또 국익이 앞으로 뻗어나갈 미래의 전략적 공간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망은 물론이고 수출 지향 경제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원료, 에너지, 앞으로 있을 식량, 북극 항로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북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두보이자 회랑인 지역이 극동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부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세의 변화라든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역대 정부는 정권의 보수 진보 여부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관계들이 어떻게 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상황과 가능성들이 열릴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정말 그 이전에 30년, 40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전부 실현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인프라 연계성 강화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저기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블라고벤스크예하고 헤이어 도로교가 합의한 지 34년 만에 개통이 됐는데요. 합의한 지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사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통장과 니즈네 레닌스코의 철도교도 착공 8년 만에 개통이 됐고요. 저게 이제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건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십 년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를 보면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러시아 대사관은 이달 19일에는 개통을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아직 그런 발표를 못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연기가 되는지. 여하튼 저기 북한과 러시아의 두만강 자동차 교량도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 자동차 교량이 생기면 기존에 있었던 철도교에 추가해서 도로,
자동차 교량이 생기는 거고요. 교역이 굉장히 신속하고 활발하게 특히 인력과 물자 교역에 있어서 상당한 속도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대목에 주목을 하는데요.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인프라 협력의 한계점들이 두드러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는데 연해주 지역만 오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프리모르스키 회랑을 제가 이제 대표로 예를 들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상당한 투자와 속도의 진척이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 별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기업인들, 동북 삼성에 있는 기업인들이 아직도 러시아 쪽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구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협력의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구 전략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관련된 합의의 발표문 내용들을 보면 그 랭귀지, 워딩이 지난 20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큰일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그동안 한 20여 년부터 합의한 그 랭귀지를 보면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해 당사자는 북한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북한과 함께 계속한다. 이분도 역시 북한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 GTI, 이거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입니다.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랭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은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북한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문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구, 저 문제를 우리가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가 북중 관계 그리고 동북아 지정학에 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인프라 연계성 강화가 분명히 큰 흐름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해주 지역에 오면 그 속도와 범위가 상당히 정체되고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역 및 투자 분야도 괄목할 만합니다. 제가 좀 복잡한 숫자들은 열거했지만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량이 무척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역량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그 에너지와 원료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2024년 3년경에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와 원료 부분에 원래 의존하지 않았던 교역 구조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은 받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연해주 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분야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해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사의 지층이 깊은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의 협력도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지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제재국 국면도 많이 풀릴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도 많이 재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종전 이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진출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편성은 됐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우회로가 그 극동 연해주 지역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라면 법률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남북 협력 교류 기금을 저런 장기적인 미래 투자 공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두만강 이 연해주 지역 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맥락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호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GTI 연구를 하고 있는 최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포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GT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GTI라는 말은 Greater Tuman Initiative라 그래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 각국의 정부에 있는 재무부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북아 유일의 정부 간 다자 협의체입니다. 작게는 두만강 하구 유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동북아 나쿠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만강 GTI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 보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동북아는 상이한 정치 및 경제체제, 역사 갈등, 영토 분쟁 등으로 경제 협력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유일하게 이제 정부 간 협의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큰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오전 세션, 그 다음에 오후에 있었던 세션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세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가 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GTI가 동북아 소다자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가버넌스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소다자 경제협력 협의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북아 경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안보 협의체로 SCO 정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것인데, 사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GTI 협력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 유역, 러시아는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와 함께 북한 북부 지역 개발을 함께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틀이 됩니다. GTI는 현재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사무국이 있고요. 현재 GTI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한국분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부임 중입니다. 현재 저 뒤에 리우명 GTI 사무국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GTI 사무국의 역할은 사무국의 회원국들이 협력을 잘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GTI 창립 멤버였다가 2009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다만 GTI 사무국에
북한 대외경제성에서 직원이 한 명이 파견되어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GTI 의사협의체는 일단 정부 각 국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그곳을 각국 재무부 과장급이 국가조정관 회의에서 1년에 4번 회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합의 사항들을 초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열리는 연차 총회에서 각국 재무부 차관급이 참여를 해서 주요 결정 사항을 이제 승인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총 GTI 사무국의 총 예산은 한 1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별도의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 한 600만 달러 정도의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러스트 펀드는 두만강 하구 유역을 개발하는 하드 프로젝트가 이행될 때 추가로 사용하려고 조성해 놓은 돈입니다. 현재 GTI는 UNDP 산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UNDP가 GTI를 시작한 것은 1991년이었고요. 현재 GTI의 가장 핵심 안건은 GTI 국제기구화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UNDP는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10년 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1995년에 GTI가 시작이 되었고 UNDP의 1차 프로그램 지원이 2004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GTI가 회원국 합의로 앞으로도 독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2차 행정 지원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UNDP가 3차 사업 연도에는 더 이상 행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요. GTI와 UNDP 간의 협상을 통해서 GTI가 수수료 10%를 전체 사업 예산의 10%를 수수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UNDP의 사업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4차 년도가 되었는데요. 4차 년도에 UNDP가 2030년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제 더 이상은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GTI는 UNDP 산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30년에 UNDP가 행정 지원을 더 이상 멈추게 되면 GTI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GTI가 국제기구화를 준비한 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데 2013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에 GTI 2차 년도 사업이 끝나면 2016년에 국제기구화를 하기로 4개국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문 서명 당일날에 러시아가 국제기구화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데 합의가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GTI 국제기구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에 GTI 국제기구화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합의문에 GTI 국제기구화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GTI 국제기구화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GTI 국제기구화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러시아의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는 GTI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해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주는 새로운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GTI 국제기구화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합의문 모든 문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기구화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국제기구화 작업반 구성 문제가 다시 한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국제기구화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국제기구화를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안을 해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북한의 GTI 복구 노력 촉구, 일본의 GTI 가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GTI 회원국이었다가 탈퇴를 한 상황이지만 GTI 사업은 두만강 하구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두만강 출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나선항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GTI에 다시 복귀할 유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도 GTI 국제기구와 논의를 끌어가면서 북한의 GTI 복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GTI 가입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제 GTI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GTI에 가입한다면 러시아의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일본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기구나 협의체에 동북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의체나 국제기구에 일본이 참여하는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북아 국제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동북아 정책에서의 미스드 링키지라고 불리는 동북아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I가 국제기구화가 된다면 동북아 나쿠 지역을 개발하는 전담 국제기구가 창설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개발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화가 된다면 국제개발 협력기금 ODA 자금의 일부를 이 GTI에서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GTI가 국제기구화 된다면 협력의 폭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GTI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기구화 문제 등과 이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신고 베이징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好，谢谢主持人感谢这个会议主办方的邀请，非常荣幸有这样一个机会。我的发言题目呢是世界去中心化背景下中韩合作的面临的挑战、机遇和应对那么我主要的观点是这个那就是世界呢正在进入一个去中心化的时代。decentralizing 的时代所谓去中心化，指的是二战后位于世界的中心国家也就是美国为首的西方国家或者发达国家，它的综合实力在下降那么逐渐失去它在全球事务中长期保持的显著地位和影响力的这样一个历史进程。这个进程正在进行中还没有完结，可能离完结还有很长的时间那么这个历史进程呢，正在推动着国家间的政治关系、经济关系和安全关系的转型，突出的表现在这个政治关系去价值观化经贸关系安全化和武器化，以及安全关系同盟弱化，还有自助化。那么这些变化正在给中韩关系的发展构成新的挑战那么同时呢，也带来了新的发展机遇。那么中韩两国要妥善应对挑战和机遇，抓住合作，应对挑战，抓住合作机遇，那就需要做出更大的努力，这是我的主要观点那么至于这个世界是怎么为什么说世界正在处于一个去中心化的时期？主要是有那么几个方面的理由一个呢就是以美国为首的西方国家总体经济实力这个出现明显的下滑
这块有个图表，大家可以看啊。这是 G7啊，它这个占世界这个 GDP 的比重啊，从过去的这个2000年的44.7%，已经降到了2024年的29.1%啊，这是按照这个 PPP 的方式来计算啊。即使按照这个汇率的方式来计算，也有这样一个下滑。第二呢，就是美国为首的一些西方国家，它的主要政治影响力减弱啊。那么这些年，这些国家内部出现严重的政治问题，包括两极分化啊，就是政治上两极分化，内斗加剧，行政效率低下啊。那么对这些国家的国内治理和对外关系都在产生着长远的影响。第三呢，就是虽然近年来西方国家军事开支出现上升的势头，因为俄乌战争，还有这个美国给西方国家施加的这个压力啊，所以它军事开支呢开始出现上升的势头，但是还没有从根本上改变长期下滑的这样一个趋势啊。有数据显示呢，2000年啊，北约成员国军事开支曾占全球军事开支的3/4，那么现在占多少呢？现在经过了这个扭转啊，到了2024年，这个比重还是下降到了55%，还是有明显的下滑。第四呢，就是西方国家内部，它这个之间不信任的程度明显上升，特别是在特朗普执政的两次执政期间，这个美国和盟国之间的关系啊出现了明显的这个矛盾，甚至冲突啊。第五呢，就是西方国家在世界上的影响力和号召力都在下滑啊。几十年来，西方的民主自由主义理想以及好莱坞、西方大学和媒体网络的全球影响力，赋予西方大学和媒体网络的这种全球影响力啊，那么赋予了欧洲和美国文化的意识形态的巨大的影响力啊。那么现在呢，这种主导地位正在弱化，那么突出的表现在他倡导的价值观和政治主张在全球范围内影响力降低啊。那么虽然代议制民主仍然被认为是一个好的制度，但是呢，这个皮尤研究中心2023年的一项研究发现，各国对民主在本国运行的效果存在严重不满啊。这个像这个图表示的啊。那么去中心化这样一个进程，应该说正在对国际政治、经济和安全关系产生全方位和深层次的影响。一个呢，就是国际政治关系逐步这个去意识形态化啊。第二呢，就是国际经贸关系呈现安全化、武器化的特征啊。第三呢，就是国际安全关系呈现同盟弱化与自助化的趋势啊。现在这个大家对美国它的这个 credibility 啊，这有越来越多的质疑，包括在韩国啊，那么这个情况，这个也是在这样一个去中心化的这样一个过程中产生出来的啊。那么全球当然这个它也这个去中心化的进程的这个产生的这个影响，对吧？既有这个带来的挑战，也有机遇啊。消极的影响呢是这个去中心化、去意识形态化，伴随着明显的国际关系去道义化的这样一个倾向啊。好像现在做什么都可以了，包括要别的国家的领土，对别的国家实行武力的攻击。那么第二呢，就是国际贸易安全化、武器化持续冲击全球产业链啊和供应链的稳定运行。最后呢，军事同盟化与国家安全自助化的趋势正在推高全球传统安全风险啊。国际上可能正在出现一个军备竞赛的这样一个进程。
那么积极的角度来讲，意识形态化呢，打破了阵营对抗的思维啊，那么使得这个提升了国际合作的灵活性和包容性。那么第二呢，就是为了所谓安全，部分国家主动放弃自己的比较优势，收缩全球经贸布局啊。虽然给国际经贸格局带来重大的冲击，但是也为其他国家填补供应链缺口，拓展国际经贸空间，提升全球产业链话语权，提供了新的机遇啊！你比如说，美国现在这个高额关税啊，迫使很多国家加强他们之间的合作啊。全球化并没有停止，但是呢，全球化出现了一个 -1的这样一个进程。最后呢，就传统同盟体系弱化，打破了固有的集团安全格局啊。为非同盟国家展开平等自主的多边安全合作创造了空间啊！原来是同盟国家和非同盟国家，他们之间是我们和他们之间的这种关系。现在呢，这种关系正在发生变化，这也是一个积极的这个趋势啊。那么这种情况呢，对中韩关系产生了很大的挑战啊。政治层面啊，这个两国地缘站位和外交诉求存在差异啊，这个管控两国关系的难度在增加啊。其实特别是在台湾问题上啊，前一时期曾经出现了一些问题。经贸关系问题上，这个特别是韩国面临这个来自美国和西方国家的这种压力啊，这个脱钩啊，这个技术限制，技术出口限制。那么中国呢，也在应对啊，这个双方也面临怎么处理好，在这个阶段处理好两国关系的这样一个挑战啊。安全层面啊，朝核问题呢正在成为还是这个东北亚安全核心隐患啊。但是呢，受这个问题和地区安全动荡的影响，韩国国内啊核武自主诉求抬头啊，有不少人主张韩国拥有自己的核武器，这也给中韩关系和地区稳定带来挑战啊。那么合作趋势，当然这个挑战的同时呢，也带来了很多的合作的空间啊。这个去意识形态化这个使得两国更加能够务实的处理两国关系啊，经贸关系也有更多的这种合作的空间啊，还有安全层面啊。这个双方在很多问题上还是有着共同的利益的啊。最后呢，就是关于这个如何处理发展中韩关系的几点思考啊。一个呢，就是政治层面啊，应该主动淡化意识形态这个分歧啊，这个坚持务实合作啊。那么从韩国的角度来说，可能从中国期待啊，这个韩国始终坚持一个中国原则啊。尊重中国的领土和主权完整。第二呢，经贸关系这个，我觉得双方呢可能应该尽早开展这个自贸协定第二阶段的这种谈判啊，把这个现有的这个自贸这个安排呢进一步升格，对吧？安全领域呢，这个双方应该这个加强沟通与合作，对吧？保持这个高层防务的常态化，对吧？共同努力来推动这个两国在这个地区啊，推动稳定，处理地区的一些安全挑战这方面的合作啊。好的，时间关系我就说到这儿，谢谢。 예, 예. 탈중심화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맥락에서 상세하게 그 전반적인 국제 관계, 정치 관계, 경제 관계, 안보 관계의 추이를 분석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한중 협력의 증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발제를 마쳤고요. 이제 그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교수님 먼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세 분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서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토론문에 말씀들을 좀 써놓긴 했는데요. 축약해가지고 코멘트와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은 이 세 분 발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아주 고심해서 쓰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동북아의 4개국,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간의 협력이 많은 장애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를 연해주에서의 경제 협력, 두만강을 둘러싼 기존의 GTI의 제도화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굉장히 좋은 준비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경제 말씀만 주로 하셨는데 발표문에는 이런 경제 협력이 가질 수 있는 지정학적인 효과에 대한 함의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 협력이 된다고 해서 강대국 간 또는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경쟁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경제 협력을 해나간다면 지정학적인 안정 구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전략 구도의 미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그 재하 교수님께서 탈중심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한국도 이런 시대에 외교 전략으로 요즘 자강과 동맹 그리고 연대의 세 개의 구도로 좀 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대는 중견국 간 연대도 중요하고요. 또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하고의 연대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 대통령도 중국 방문을 최초로 연초에 하셨고, 러시아하고의 장기적인 관계 설정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 주는 함의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도전 요인에 관한 질문 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 우리가 탈냉전기에 해왔던 연해주 개발이나 GTI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국제 정치 구도에도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자 교수님 설명해 주신 탈중심화라는 경향, 그것이 굉장히 이제 추상도가 높은 개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많은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방과 또 북중러 간의 대립구도이기도 하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적인 리더십 체제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상당히 많은 전쟁이 발생하고 한미동맹과 같은 안보적인 요소가 지속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협력은 최근에 경제 안보적 측면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의 무기화라든지 경제 안보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탈냉전기와는 또 달리 지금 일어나는 많은 경제 협력은 그것이 안보적인 함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 협력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금 더 호의적인 지정학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확률이 높고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뭐 완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의 상당히 많은 회의론이 비등한 거를 보면은 아까 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는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포함된 연해주나 동북아 경제 협력에서의 제재 문제 해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하나의 경향은 전쟁은 발생하되
종식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쟁의 중요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메모랜덤 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대러 경제 제재도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남북 간 북미 간 갈등도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 이제 연해주나 동북아 경제협력이 되지 않았던 이유와는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구도 속에서 상당한 협력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제 제시해 주신 많은 경제 협력의 대안들이 상당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이제 어떠한 그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금 더 철저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한두 가지 그 세부 사항에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북극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극이 앞으로 더 중요한 이제 물류의 수송로가 될 경우에 중국과 한국도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연해주 개발이 갖는 의미, 특히 그 중국의 출애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같은 굉장히 거시적인 지정학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요 연해주 개발을 넘어선 좀 더 광역의 동북아의 경제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할 수 있는 상당한 역할이 있다 하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 한국을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동북아 협력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중러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는 있지만 이걸 삼각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양자 협력의 합일 뿐이지 아직 북중러 협력이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협력이 한미를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행스러운데 대립 구도가 정착되기 전에 한국이 북중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블록화되는 지정학 구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그 양쪽 견해가 팽팽한 것 같은데요. 탄약이나 파병 때문에 북러의 협력은 편의의 동맹일 뿐이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에게 감소될 수 있는데 발표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 훈춘 지역에서의 자동차 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 협력이 일종의 매몰 비용이 되면 협력이 상당히 진행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북러 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연해주 협력이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미국의 대러 제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러의 경제 관계는 전체 우리 교육 구조에서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동력은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연해주 협력 자체는 좋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 전체 속에서 연해주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지 하는 질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 박사님께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다 못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GTI의 제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좀 의문이 들었고요.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뭐 북한의 석탄 수출이라든지 다양한 제재가 가능한데 이게 국제 기구화되는 데는 미국의 역할도 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친고 교수님께는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탈중심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학문적인 해안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중국이 생각하는 어떤 대안적 질서를 개념화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뭐 항상 좋은 말씀을 워낙 많이 해 오셨으니까요. 마지막은 그런 전략 구도에서 동북아가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중국은 이미 글로벌한 파워가 됐기 때문에 동남아도 중요하고 중러 협력도 중요한데 이 한반도나 일본 물론 이제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동북아의 이런 경제 발전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연해주나 이 두만강이 중국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는지 하는 부분도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중희 차월학회 소장님, 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大家好，非常高兴今天能够参加这个会议，也听到了各位学者的高见，令我印象深刻。刚才我们2位韩国学者呢谈到了当年的这个图们江的开发。实际上，我刚刚加入新华社做记者的时候，对这个主题十分的关注，也做了一些调查。但是随着1994年，应该是朝鲜推出这个 NPT 朝鲜核问题的暴露，然后逐渐的地区合作局势恶化。本来呢，在这个中国经济开始起飞、全球化的时代呢，一个很好的地区的开发计划，结果就此被搁置下来，至今呢没有这个很大的发展。我想，由于这个朝核问题对朝鲜的制裁，再加上后来各种地缘政治的变化，图们江开发呢一直没有这个很好的进行下来。这是一个比较令人遗憾的事情，因为这关系到就是中韩朝蒙俄，甚至包括日本一个地区经济发展一个很好的蓝图。我也相信，大图们江流域的开发呢，应该说对中国经济的发展，尤其是对中国东北经济的振兴，对于朝鲜经济的发展、蒙古经济，甚至整个韩半岛的这种共同的繁荣，一定会起到一个积极的作用。但是到目前呢，进展十分缓慢，就像整个东北亚一样，地区的经济合作十分容易受到外部政治、地缘因素的影响，受到安全因素的影响。这是一个比较令人焦虑，而且在短时间内难以解决的问题。我想这个图们江的开发呢，在短时间内恐怕也不是一个特别容易有进展或者是有大进展的这么一个项目，需要我们各个国家呢做更多的努力，付出更多的耐心。这是我个人的一点看法。我的问题就是，在这种背景下，再次推动这个大图们江地区的开发，包括韩国政府在内，就需要改善同俄罗斯、同朝鲜的关系。目前有没有一个更好的政策规划，或者它的短期内或者长期内需要达到一个目标是什么？这是我的一个问题。第二个呢，我也想谈一下刚才我们贾教授谈到的这个有关去中心化之后，国际形势的变化，给这个东北亚地区、给半岛，给中韩关系带来的一些变化。这些变化呢，恐怕也会影响到我们中韩关系一些十分敏感的一些领域。其中一个，刚才有些教授也提到了，经常提到这个韩美日同盟对这个中朝俄就三角对立。这三角对立呢，最近在中国领导人访问朝鲜之后呢，在韩国的媒体界又有所抬头。
实际上这是一个对中朝俄关系的一种理解上的偏差，还有一个是有一些冷战思维在作祟，就是说对于这种阵营理念的过度的渲染跟重视。这个呢，不仅仅在中欧，但是我觉得在韩国，尤其是在韩国的保守阵营，这些现象呢，更加的严重。刚才我们教授谈到了说，这个中朝俄对韩美日的这种对立呢，现在还没有形成。我也希望它没有形成，而且我们也都不希望它形成这么个对立关系，因为不管是韩美日同盟，还是这个中朝俄的它这种不是同盟，但它这种友好关系，它有它形成的历史背景。比方说，韩美军事同盟，我们呢有时候是可以理解它有它历史形成的原因，但是同样对于中朝的这种关系的发展，对于中朝两国的走近，对于中朝俄三边关系的发展，也是有它的历史经纬，也需要就是说得到双方的理解。还有一个就是这个，刚才我们贾教授呢也提到了，就是说关于冷战的这一块思维。但我觉得哈，我个人在韩国生活了大概20几年，我也觉得冷战思维可能在韩国比在中国好像更加严重一些。中国人经过这么多的开放，这么多年的开放跟发展呢，冷战思维已经基本上不说没有，但是已经弱化了很多。但是在韩国的这种保守阵营啊，尤其是一些极端的这种保守阵营，这种思维呢还是存在的。比方说以前讲这种价值观外交也好，还是价值观的对立也好，还是不管是你是反共反华也好，都存在着这种冷战思维的影子。所以说，对于这个双方人为设立的一些阵营理念如何去理解，如何去看，都值得这个两国媒体界、政治界去思考的一个问题。而且我觉得现在刚才贾教授提到这个去中心化之后带来的一些变化哈，由于这个比方说同盟的弱化、同盟关系的弱化，还有美国优先主义这些口号、这些做法，可能会给韩美同盟带来一些变化。但是同时呢，我们也看到韩国政府呢，为了应对这些变化，提出了很多的应对措施，包括加强自身的这个国防力量，包括核动力潜艇，远程打击能力，海军的建设能力。但是同时，我想，这也会带来另外一个安全的困境，就是说，这个韩美同盟是否超出了韩国所需要的防御范围？这种变化在中国看来，是否造成了地区力量对比的变化？是否超出了就是说防卫韩半岛有事实的能力，或者是过度延伸了韩国这种国防力量，它的遏制能力，它的打击能力，这样呢，刚才贾教授也说过，可能会令包括中国在内的一些国家担心产生新的军备竞赛，从而给这个地区呢带来更多的这种不稳定的因素。所以说，在这方面，我想，不知是哪位教授哈，能不能就是说，看韩国政府有没有对于这一现象的产生，对于这种结果的产生的可能性，有没有做过这方面的思考和对策？其次呢，就是还有一个经济合作方面的问题，因为这个中韩经济合作向来都是互利的，基本上
对两国人民来说都是必须，而且是带来实实在在的利益。这种合作，受到影响总是因为政治因素或者第三方的因素，现在也是这样子。不光包括这个高端技术的合作，还有这个一些供应链上的合作，也都在发生这种现象。我想以后呢，随着这种高科新技术的发展比方说在 AI 标准的制定方面，有人担心中国跟美国竞争加剧的情况下，会产生两套标准，各自水到墙，各自把对方隔在墙外，世界会形成两套体系，这也是一个令人担心的问题。就说我们中韩两国是否可以考虑在标准制定伊始就去挖掘这种合作，去开展这种合作呢？这种合作有没有可能性？当然，我也相信这种合作肯定也会受到一些地缘政治因素的这种限制。就是我们如何在中国跟韩国之间，在发展经济合作的同时，来克服第三方因素，来克服地缘政治因素对两国经济合作的影响，这也是我们需要思考的一些问题。如果大家有什么好的这建议呢，我也借此机会呢，想听一下。我的时间刚好，谢谢大家。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 분께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끝내야 할 시간이 1분 초과했습니다. 좀 난감한데요. 조금 이 시간이 더 써도 되는 건지 어때 모르겠어요. 5분 정도. 예. 예, 다음 세션이 이 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엄밀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분 토론자께 딱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30초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구래 박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브 간의 협력이 계속 될 거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포탄을 달라고 했던 건 러시아였지만 병사를 보낸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먼저 손들고 우리가 병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이제 병사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를 막아내고 여기까지 전쟁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고마워하고 여러 가지 대가들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협력은 잠재성이 없습니다. 러북 간의 경제 협력의 잠재성은 없고 지금 교류 협력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열병에 들떠서 서로 칭찬하는 말이지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그 러시아 대외 정책의 특성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보다도 훨씬 실용적인 분들입니다. 우리보다도 아마 굉장히 실용적일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미뤄봤을 때 러북 간의 그 관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쪽에서 예. 저는 베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정호 박사님. 저는 북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북러 협력이 군수 협력에서 노동자 협력 중심의 재건 동맹, 재건 협력으로 바뀌고 있고 자원 협력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북러 협력은 무역, 인프라 협력, 노동자 협력, 동해에서의 석유 개발 협력, 군사 협력에서의 원전 기술 제공 문제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당히 자원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TI가 제도화를 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초국경 관광이 있습니다. 연해주와 중국 동북삼성 백두산을 아우르는 초국경 관광, 그다음에 이제 동해 경제권의 회복,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 서해안, 일본 서부 지역과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해 무역권의 회복, 그다음에 유라시아 경제권과의 회복, 시베리아 철도, 그다음에 중국 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라는 것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집중도를 낮추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에너지 분야에서 GTI를 통해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칭구 교수님. 好，谢谢。我就简单说一下这个去中心化过程中中国对世界秩序的看法和做法。我觉得到现在为止，这个中国是现存国际秩序的这个坚定的支持者和维护者啊。那么当然呢，对现存的国际秩序，它的解读呢也有所不同啊。那西方国家呢，主要强调这个以个人为中心、个人权利为中心的这套价值观啊。那么中国呢，可能和很多发展中国家呢，更多强调以国家主权为中心的这样一套这些价值。那么我想在未来的一段时间，可能中国可能还会继续坚持、继续强调这个以国家主权为中心的这一套价值。当然，同时呢，也会这个和其他的国家一起探讨怎么去推动这个主权就以个人权利为中心的这套价值的这个根据自己国家的国情的落地的问题。好，谢谢。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5분 토론 내용을 듣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장애물 마라톤 경주와 비슷한 것이 지금 이 GTI 협력, 두만강 협력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끝나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북중 관계는 두 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협력이 강화될 것이냐 약화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북미 협상 재개 변수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한반도에 정말 남북 관계가 풀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무드가 나오고 북한도 적극적으로 어떤 대외 협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인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한중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전략을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였는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삼각 그 구도라고 하는 것이 향후 얼마만큼 강화될 것이냐 약화될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미칠 그 전체 세계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자 동시에 장애 요인이고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거를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